오늘 주중에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미주국군포로 송환위원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변홍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정영봉 박사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한 달 전부터 그 건강이 굉장히 좋지 않으셔서 또 의사 선생님께서 사람 많은 곳에서는 당분간은 피하시는 게 좋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굉장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꼭 좀 전해달라고 해서 나오시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동복 선생님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된 것은 처음에는 우리 양준영 조금 이따 소개해 주시겠지만 양준영 박사님께서 지난해에 초청을 하셨는데 그때 여러 가지 건강상 이유로 오시지 못했고 이번에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미국 방문길에 특별히 모셨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소개는 양준영 박사님께서 설명을 하실 거고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 이동복 선생님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금 현재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불행한 사태와 또 기대할 수 있는 사태, 또 여러 가지 바라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앞으로 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남북교류에서 최초로 아마 우리 이동복 선생님이 활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또 연구를 하셨고 그래서 아마 이따가 좋은 말씀 하시고 또 여러분들 질문도 가능한 많이 받도록 그렇게 선생님과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 주최한 정영보 박사님은 6.25 당시에 장교로 육군 조합학교 출신으로 6.25 전선에 가셔서 부상을 당하셔서 명예 제대를 하시고 또 더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1958년에 미국에 오셨습니다. 정영보 박사님. 한국의 청년들이 해야 할 의무는 다 지키시고 미국에 오셔서 효자상봉으로 알려진 가발로 성공을 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날 뱅크 오브 호프가 만들어지기 전인 나라은행의 이사장도 오시고 그러는데 그분이 지금까지 꿈꾸고 계신 것은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의 주민들이 합해서 우리가 뜻맞는 우리가 원하는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자유민주국가를 세우는 것이 꿈이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통일은 우리 5천만 또는 7천만 다 해외까지 합쳐서 우리 한민족이 바라는 그러한 통일이고 한민족이 원하는 그러한 통일이 됐으면 바라고 계십니다. 우선 양준영 박사님 자리에 초청해서 오늘 연사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하시겠습니다. 양 박사님. 이동복 선생에 대한 양력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동복 씨는요, 북한 민주화 포럼 상임 대표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만날 때는 이동복 선생 또는 이동복 박사 또는 무슨 회장님 이런 것보다는 이 대표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 민주화 포럼 상임 대표 이동복의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창 올림픽 때문에 지금 남북한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 제대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보면 한쪽으로 밀리는 것 같은 그런 감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방금 이 대표에게 제가 여쭤봤더니 7.4 공동선언 이후에 남측과 북측이 회담을 가진 게 한 2,000회 정도 된다고 해요. 참 놀라운 숫자입니다. 저는 한 200회 정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해요.
그 2000회 그 남북 회담 속에서 남측이 일방적으로 이긴 그런 회담은 우리 이동복 대표가 참석한 회담입니다.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항상 남쪽과 북측이 무슨 회담을 하면요, 항상 끌려가요. 갖다 바치고 얻어 터지고. 나중에 신문들은 다 그 터진 걸 이야기를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남북측과 무슨 회담을 하면 항상 밀려요. 그런데 오직 이동복 대표가 참석한 그 회담에서는 이겼습니다. 이 박수 좀 쳐주세요. 이게 힘으로 이긴 것도 아니고요. 뭐 저희 선동이나 무슨 뭐 이런 헛된 소리를 해서 이긴 게 아닙니다. 이치를 하나하나 따지고, 그리고 우리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는 그런 이동복 대표의 발언이 나오면 저쪽 사람들이 꼼짝을 못했어요. 제가 이 사실은 제가 한 2, 3주일 전에 그 서울에 있는 어떤 언론인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옛날에 우리 이동복 대표가 가서 회담할 때 늘 이기지 않았어 그랬더니 사실 그렇군요 이러더라고요. 그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하고는 동갑이고, 그리고 신문기자 생활도 거의 같은 시기에 했었습니다. 1958년 이동복 대표께서는 한국일보에 입사하셔가지고 정치부기자 생활을 했어요. 국회 출입 기자들 중에 아주 쟁쟁한, 한국일보의 이동복 대표라고 그러면 다들 긴장했어요.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지만 정치인들이 좀 헛소리를 많이 해요, 기자들 앞에서. 근데 이동복 대표가 그 당시에 기자죠. 한국일보 이동복 기자가 있으면 헛소리 했다는 혼이 나거든요. 그런 아주 미난 기자였습니다.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37년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나셨고요. 경기고등학교를 거쳐가지고 57년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에 입학을 해서 2학년생일 때 2년 뒤에, 그러니까 1958년이군요. 58년 그 대학 재학 중에 한국일보 기자 견습기자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기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다음 쭉 그 정치기자 생활을 하시다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 7.4 공동성명 때 이때 차출이 됐어요. 정부에서 꼭 이동복 기자가 조국을 위해서 일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남북 협상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7.4 공동성명이라는 게 처음 남북 분단이 돼가지고 처음 있은 일종의 그 통일을 위한 회담이었는데, 그때 우리 이동복 기자가 이동복 대표가 참여를 해서, 지금도 생각해보면요, 7.4 공동성명은 남북 회담 역사상 가장 빛난 회담이었어요. 그 통일 방안을 마련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동복 대표가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특별 보좌관을 하고 남북 대화 사무국장을 하셨고, 국토통일은 남북 회담 사무국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근데 남북 전문가가요, 잠깐 우리 이동복 선생의 함량을 우리가 잴 수 있는 것 중에는요, 이분이 이러다가 또 삼성 이병철 회장의 고문도 했어요. 국회의장 비서실장도 했죠. 그러나 이제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죠. 남북 회담에 복귀할 수밖에 없어서 남북 고위급 회담 대표 또 대변인을 했고, 정치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만들어내는데 기여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학교를 여러 곳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 워싱턴시에 있는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그 공부도 하셨고 여러 군데서 공부를 했습니다. 많은 훈장도 받으셨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동복 대표는요, 누가 봐도 우리 민족의 보배예요. 왜냐하면 남북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왜 이런 분들이 그동안 우리 다음 세대에 나타나지 않는가, 참 아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분이 좀 더 젊으셨더라면 지금과 같은 이런 현실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아주 확신을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실 걸로 믿고 저는 그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이동복 선생님 말씀을 듣고 한 40분 정도, 길어 40분 정도 해주고 나머지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참 오랫동안 가깝게, 마음으로 가깝게 생각하고 지내는 친구인 양준영, 우리 그 참 친구로부터 과분한 소개를 받았습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은 비교적 자주 오는 편이고, 그런데 근데 한 5, 6년 동안 LA는 들 기회가 없어서 LA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함께 모시고 만나는 것이 좀 아주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이렇게 내서 저하고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어느 분인가 그 애국가, 양국 애국가를 불러주시는 걸 들으면서 또 우리 애국가는 같이 불렀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 애국가가 음악성이 우리 애국가보다 훨씬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네요. 그 부르기가 보통 사람들이 부르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 불러주셨고, 그러나 이제 우리 애국가가 부르기는 굉장히 평이한 노래고, 또 더군다나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애국가가 이제 4절로 되어 있는데 진짜 애국가는 4절에 있습니다. 그 1절, 2절, 3절은 사실은 무슨 말하자면 관광 비슷한 이런 노래고, 4절이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담겨져 있어서 애국가는 사실은 1절부터 4절까지 부르든가, 저는 늘 그렇게 주장합니다. 1절하고 4절을 좀 부르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혹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1절하고 4절 한번 불러보시는 기회를 가지시면은 그 애국가를 부르는 감회가 조금 색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을 아까 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짧은 시간을 가지고 이제 여러 어른들께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 지금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서 절반 이상이 다 연로하신 분들입니다. 뭐 저하고 연배들도 계실 것 같고, 뭐 이제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일생 살아오신 것을 회고해 보시면은 제일 귀에 익숙한 우리 단어가 격동일 겁니다. 격동. 저도 이제 해방될 때 9살인데 그 이후로 오늘까지 산 일생을 돌이켜 보면은 격동이라는 말이 인생 살아온 구석구석에서 전 느껴야만 됐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격동의 파동이 지금도 본토에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이제 현재는 지금 아까 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평창 올림픽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갤라 이벤트니까. 근데 이게 갤라 이벤트가 되질 못하고 지금 이 어제 오늘 사이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일은 사실은 희극이 아니라 비극입니다. 그 이제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실은 그 이제 눈물과 희생이 그 바닥에 깔려서 평창 올림픽이 원만하게 진행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명분은 이 혹시 이 올림픽 기간 중에 북한이 불장난을 해가지고 올림픽이 안전하게 치러지지 않을 걱정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걱정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 목적이 돼서 북한의 참가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한 것인데, 그 본래의 취지는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지금 현재 남북 간에는 과거 1970년부터 50년 동안, 벌써 50년입니다. 50년 동안 진행되어 온 남북 대화의 축도가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지금까지 지금 건져낸 걸 보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이제 북한 선수 몇 명이 이제 동참을 한 것을 대가로 해서 태극기 입장이 뭐 공동 입장이라는 그런 뭘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각 그 이제 북한 선수가 참가하는 경기 종목에서는 그동안 그야말로 피와 땀으로 갈고 닦았던 우리 선수들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일어나고 이러는데, 그것도 순탄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각마다 매색마다 북한은 우리를 조이고 협박하고 그야말로 매도하고 하는 것을 감내하면서 이런 일을 치러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한 4주도 못 남은 이제 평창 올림픽을 생각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그렇다 합니다만은, 지금 서울에 본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아마도 여기에 그 LA에 사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을 졸이시면서 걱정의 끈을 놓지 못하는 상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의 소위 그 탄핵 소동이 벌어져 가지고 그 소동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죠. 이 박근혜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뭐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마 LA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 참 홍이야 청이야 시야 비야 하는 여러 그 갈래 의견이 있을 것이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과오가 없을 리는 없어요. 그러나 과오가 있든 없든 모든 일이 법대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여러분 사시면서 늘 들으시는 말씀이 due process라는 말을 들으실 거예요. 민주주의의 본질은 due process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이 due process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 이제 12월 달에 국회에서 이제 그 탄핵 소추 의결을 하죠. 그런데 이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에 명문 규정이 있어요. 헌법 84조인가 64조인가에 그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러나 그 헌법 84조를 보면은 그 84조죠. 그걸 보면은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아니고는 다른 죄로는 소출을 당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직을 그만둔 뒤에는 그 이제 내란과 외환에 관한 죄안이 여타의 죄를 가지고 법률적으로 어떤 그 기소라든지 수사라든지 할 수 있지만은 헌법에 의해서 현직일 때는 그걸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검찰이 그 이제 재작년부터 그 최아무개라는 여자의 문제가 신문에 지상에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고 나서 작년부터 검찰에서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를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어떤 그 수사를 하면서 별건 수사라는 걸 가끔 해요. 가령
홍길동의 죄를 수사하다가 그 여죄로 박갑동의 죄를 수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본안이 아니죠. 적어도 대통령이 관련된 이 문제는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으니까 그 헌법에서 할 수 있게 돼 있는 범위 안에서 해야만 되는 것이 듀 프로세스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별건 수사로 수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 열 몇 가지 죄목을 걸어서 그걸 가지고 국회에서 탄핵, 심판, 소추 결의합니다. 탄핵 소추 결의하려면은 탄핵 소추 결의를 하기 위한 범죄 사실이 있어야 돼요. 범죄 사실은 죄형 법정주의로 재판을 통해서 범죄로 확정된 것만이 범죄지 그 전에 가령 검찰이 수사한다고 해서 그것이 범죄가 되는 거 아니죠. 그런데 검찰에서는 지금 별건 수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있는 박 대통령 문제를 가지고 신문에 여러 가지 그 이제 검찰에서 걸려서 나온 걸 가지고 그걸 걸어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합니다. 그래서 헌재를 넘깁니다. 그 다음에 헌재는 헌법재판소 법과 그 또 헌법에 의해서 어떤 사건을 다루게 되어 있는 또 그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 프로세스에 의해서 해야만 되는 것을 지금 우리 헌재는 그런 규정을 상관하지 않고 이 헌법 재판을 진행시켜 가지고 금년 이제 3월 8일인가 이 탄핵 소추 탄핵을 의결해 가지고 대통령실에서 파면을 하죠. 그 자체가 사실 법적인 그 합법성을 갖춘 것이냐 하는데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5월 9일 5월 8일 날 대통령 선거를 또 하죠. 그런데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큰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모든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직에 의해서 공직에 있는 사람은 임기가 끝나면은 이제 선거를 다시 하게 되어 있지만은 임기 도중에 사정이 생겨서 결혼이 되고 결혼이 된 데 대해서 실시하는 선거는 보궐선거가 됩니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사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자녀 임기를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1949년 헌법에는 그 대통령의 고리시에 보궐선거가 있고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사람은 자녀 임기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이 규정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 규정이 없어졌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궐선거는 당연히 그렇게 돼 있으니까 사실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은 헌법에 있건 없건 보궐선거로 당선된 것은 그 전임자의 자녀 임기를 재직하게 돼 있는 거예요. 미국에도 역대 9명인가의 대통령이 그 임기 중에 결혼이 생겨가지고 9명인가 8명인가 그 대통령의 후임자가 모두 그 전임자의 자녀 임기를 재직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이제 이 대통령 직선제라는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더러 있지만은 많이 있지만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것이 잘 안 되지만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는 나라, 민주주의가 제대로 시행되는 시대에는 반드시 이 보궐선거는 보궐선거로서 구실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5월 8일 날 실시된 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당연히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이니까 그 임기는 금년 2월 24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형편이 이 정부 공공기관 특히 선거관리위원회까지 이러한 명명백백한 사리를 고려하지 않고 법에 그 대통령이 임기 도중에 그만두고 결혼이 생겼을 때 실시되는 선거가 보궐선거다라는 이 표현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당선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새로이 임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우리나라가 뭐가 지금 결단이 나 있느냐 하면은 이러한 그 법적인 문제가 그때그때 제대로 다뤄지질 못해요. 제대로 이게 가령 사법기관이나 또는 언론에서 또는 학계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돼야 되는데 이 제기되지 않은 채로 우물우물 넘어가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동안 대통령을 하겠다는 체계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2월 25일부터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 대한민국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간헐적으로 시작되겠지만은 지금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다. 우리가 복종할 의무가 없다. 하는 운동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뭐 그걸 이제 그러한 이제 상황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 걱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은 자 이제 문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면은 지금 청와대가 이제 대통령 비서실이죠. 대통령 비서실의 실장과 또 정무수석, 민정수석을 포함해서 13명의 비서관이 그 1980년대에 전대협 학생운동을 하던 이 학생회장 출신 사람들이 지금 청와대를 지금 석권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학창 시절에 어떤 운동을 하느냐 하면은 이 북한의 주체 사상을 공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매일 아침 위수김동, 친지김동, 위수김동이라는 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그 사람들이 약칭하는 것이죠. 친지김동은 친애한 지도자 김정일 동지 약칭해서 위수김동, 친지김동한테 충성을 매일 아침 서약을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주체 사상을 신봉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그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 그러한 이념적 성향이나 사상적 성향에 대해서 무슨 반성을 하거나 전향을 한 사실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청와대를 석권하고 있죠. 또 정부의 여러 군데가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과거 정부가 했던 여러 가지 국책들을 73가지를 골라가지고 73개 적폐청산 과제다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각 부처별로 29개인가의 그 적폐청산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 뭐 이름은 각각 다르죠. 예전에 뭐 통일부에서는 계획위원회라고 그랬고, 뭐라고 그랬고, 지금 국정원, 옛날 중앙정보부는 그 국정원 계획위원회라고 그래서 그 위원회 구성이 말이죠. 전부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특히 국정원이라는 기관이 어떤 기관입니까? 국가안보를 관리하는 기관인데 국가안보위원회 계획위원회 위원장이 정아무개라고 그래가지고 원래 학자로서 이 사람은 1945년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나서 남북이 분단됐을 때 한반도에서 반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이 수행돼야 되는데 북한에서는 소련의 도움으로 그것이 수행됐지만은 남한에서는 미국의 반대로 수행되지 않아서 북한은 혁명이 완성됐고 남한은 혁명이 미완성이기 때문에 지금 남한에서 필요한 것은 반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이 수행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학술로 논문을 발표하고 책을 저술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국정원의 계획위원장이 돼가지고 국정원의 그 비밀 문건의 근거를 열어가지고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이 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글쎄 문재인 대통령 자신도 문제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은 모자고
그 모자를 쓰고 있는 몸체는 이게 아주 굉장히 이상한 성향의 사람들이 지금 정부를 들어먹고 이래가지고 나라를 왼쪽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위구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한국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큰 걱정입니다. 그 걱정인데 그 걱정이 기후가 아니다 하는 그 근거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을 하려고 합니다. 이 개헌이라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가 잘 꼬이고 잘 안 되고 꼬이고 할 때마다 들고 나오는 하나의 이 과제죠. 또 이 개헌이라는 것은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들마다 그 내용이 구구각각이어서 헌법 개정이라는 것이 참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지금도 작년부터 국회 안에서 금년 안에 개헌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국회 안에 개헌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지금 난상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니나 다를까 여야 간에 아주 의견이 구구각각이죠. 그런데 문 대통령이 지금 이 개헌을 자기가 주도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문 대통령을 추종하는 세력이 그 국회에 개헌 자문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지금 국회의장이 누굽니까? 정 의장이죠. 정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상당히 조금 그 사람들 편으로 진보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돼서 이분이 이제 이 자문위원회를 그렇게 만들었겠지만은 자문위원회에서 헌법 개정 시안이 나왔어요. 그 시안이 한 일주일 전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 내용을 보신 분도 계시고 신문에서 보시지 못한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그 대한민국의 국가 이 정체성이라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고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죠. 여기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어버리려고 그러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완전히 사회주의 개혁 경제로 가져가는 표현들이 담겨 있는데, 그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개정안 시안을 보면은 지금 나라 입법권이 국회에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행법은 입법권은 국회가 행사합니다. 그런데 이 개정 시안을 보면은 그 입법권을 국회와 지방의회가 나눠 갖도록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법을 국회에서도 만들고 지방의회에서도 만들게 돼 있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법을 만들게 돼 있어요. 국민들 60만 명 이상이 법을 발의하면은 그 국민들이 발의한 법안은 국회로 가지 않고 국민투표에 붙여서, 그 국민투표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4분의 1이 참가해가지고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법이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뿐이 아니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국회의원들이 표결해서 가결해서 법으로 만드는데,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국회가 가결한 경우에도 또 60만 명 이상의 유권자들이 그건 국민투표에 붙여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국민투표에 붙여서 역시 유권자 4분의 1이 참가해가지고 과반수의 찬성이 되면은 국회에서 가결한 것은 상관없이 부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헌법 개정을 하는데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헌법 개정이 대통령과 국회의원 과반수가 이제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게 돼 있죠. 그러면은 이제 국회에서 제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국회에서 가결되고, 국회에서 가결된 이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여서 국민투표에서 가결되면은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개정 시안을 보면은 이 개헌안을 대통령도 발의할 수 있고 국회의원도 발의할 수 있지만은 국민들이 또 발의할 수 있어요. 국민들이 60만 이상이 발의하면은 이것을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 가결이 되지만은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서 가결됐을 경우 3분의 2의 찬성을 얻지 못해서 가결이 안 됐을 경우에도 또 60만인 이상이 이것을 국민투표에 붙여라 그러면은 국민투표에 붙여서 또 국민투표를 통해서 가결되면 개헌이 확정되는 걸로 돼 있어서 국회를 완전히 그냥 고무도장으로 만드는 그런 개정시한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은 조정을 울리는 것이죠. 이런 짓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뜻 있는 많은 분들이 걱정이 지금 태산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위안을 얻는 것이 있죠. 뭐냐면은 그동안 작년부터 정치권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끌던 자유한국당이죠. 지금은 옛날은 뭐 새누리당이었습니다만은 자유한국당이 정말 우리말로 참 거지 발사계처럼 이렇게 돼 있죠. 여러 가지로 그 정치적인 그 행보가 시원치가 않아 가지고 그렇기는 한데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의석을 116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하에서는 그 국회에서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면은 개헌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이 고쳐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현행 헌법으로는 101명이 그 국회에서 나는 반대요 그러면은 헌법 개정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116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헌법을 막을 수 있죠. 또 자유한국당이 당의 공식 입장으로 지금 이 개헌에 찬성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특히 작년부터 이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그 제야 세력과 야당이 촛불 시위라는 걸 가지고 엄청난 압력을 행사합니다. 촛불혁명이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유한국당을 이제 앞으로 촛불을 가지고 압박을 가할 작정입니다. 지금. 근데 이 자유한국당이 그동안의 행적을 보면은 이 촛불에 약해요. 촛불에 약할 뿐더러 또 자유한국당 안에는 사실은 개헌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개헌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과연 116명이 똘똘 뭉쳐서 이 개헌을 저지하는데 동참할 것이 아니냐 하는 데 대한 우리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을 이제 뜻 있는 우리 국민들이 잘 독찰하고 독려해서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이 헌법 개정을 저지하도록 해야 되는 숙제가 지금 이제 대두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또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은 작년부터 그 탄핵 정국이 전파되는 동안에 이 자유한국당이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가담을 했어요. 그 자유한국당 원래 그 새누리당 의원의 거의 절반 가까운 의원들이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동참을 해가지고 그 이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바른정당이라는 걸 만들고 바로 바른정당에서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장 권정동 그 지금 법사위원장 하는 사람이 나왔고 또 아주 극악스럽게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을 성토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고 남은 그 사람들이 탈당하고 나서 남은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을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그 나머지 그 자유한국당도 이 국회의원의 성향이 그렇게 아주 좀 분명하지가 않은 상황 속에서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홍준표 씨를 당 기수로 해가지고 그 선거를 치렀고 그 선거를 치른 후에 홍준표 씨가 지금 당 대표가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국회 밖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서울 거리에서는 태극기 물결이 넘쳐납니다. 뭐 계속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이 석방하라는 것을 주요 토픽으로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정부를 성토하는 그런 이제 태극기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태극기 시위가 4분 오열되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태극기 시위대는 없어요. 저 태극기 시위대가 4분 오열되어 있는 것은 어떤 한 그룹은 이제 조원진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1인 한 사람의 몸으로 이 태극기 시위대를 거느리고 대한애국당이라는 당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그 밖에는 또 한 두세 개의 다른 그룹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한 그룹은 뭐 우리가 다 초중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마는 작년부터 태극기 시위가 시작되고 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태극기 시위에 참가하는 분들이 과거에 자기가 다니던 학교의 교명을 가지고 참가하는 현상이 지금 생겨 있어요. 아주 특이한 현상입니다. 이제 육사, 공사, 해사, 삼사, 동기회가 이 사관학교 깃발을 들고 참가하고 있고, 각 고등학교 교기를 들고 나오고 있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한 40여 개 고등학교 교기가 태극기 시위장에 늘 등장하고 있어요. 저는 이 경기고등학교 나왔습니다만은 경기고등학교도 교기가 거기에 이제 참가하고 있어서 이제 교기를 들고 참가하고 있는 고등학교 오비들이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위가 열릴 때마다 아주 상당히 큰 블록을 형성해 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이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의 깃발을 들고 고교 깃발을 들고 참가하는 이 시위대들은 4분 오열된 시위대 어느 시대에 동참할지 그야말로 망지소조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지금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대처하고 있는 이 이슈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이슈의 가장 앞권은 개헌입니다. 지금 개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이 정권은 지금 이 정권이 지금 이렇게 지금 어떻게든지 꾸며가려고 하는 좌경화를 하나의 완성시키는 완결판으로 개헌을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개헌이 이루어지면은요, 우리가 참 큰일을 닥칠 것이, 이 개헌 시안을 보면은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각 기관별로 인민위원회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공산주의 체제를 만드는 것이죠. 이래가지고 이제 본래의 이 조직은 아주 무실화시키고, 인민위원회라고 하는 소위 소위 예전에 노재봉 총리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전문적이고 직업적인 활동가들, 공산주의 용어죠. 전문적이고 직업적인 활동가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막아야 될 것이 개헌입니다. 그런데 이 개헌을 막으려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한국당 116명을 똘똘 뭉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똘똘 뭉치게 만들려면 그 사람들을 촛불 시위대로부터 보호를 해야 돼요. 그 촛불 시위대로부터 보호하려면은 태극기 시위대가 그 사이를 가로막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태극기 시위하는 분들의 10명 중에 9명은 자유한국당을 싫어합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뜻 있는 국민들이 어떻게든지 마음을 모아서 우선 이 개헌을 저지하는 전선에서는 자유한국당과 태극기 시위대가 만나서 이 합동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큰 과제가 있습니다. 이 미주 지역에서도 그 문제를 좀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본국에 있는 여러분들을 좀 잘 설득을 해서 자유한국당하고 이 태극기 시위대를 들고 나와서 시위하시는 애국 국민들이 이 개헌 문제에 관해서는 한대로 뭉쳐가지고
뜻을 관철하도록 격려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다 자라면서 역사 공부를 했죠. 근데 여기에도 이제 그런 연배 분들이 그 이제 젊은 분들이 없지 않아 계신데요. 지금 이제 50, 40대 이하의 청년 아래 소년들은 여러분들 대부분이 알고 계시는 우리나라 역사를 모릅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몰라요. 지금 그 이 학교에서 그 가르치는 역사 교과서 그리고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 전교조 교사들이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그 우리나라 현대사는 대한민국 역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북한 역사입니다. 이걸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뭘 안 배우느냐? 대한민국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모릅니다. 대한민국이 45년에 어떻게 돼서 해방이 됐고 38선이 어떻게 돼서 생겼고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또 그렇게 이루어진 대한민국이 어떤 정통성을 가지느냐 하는 것이 교과서에 나오질 않아요. 또 선생들이 가르치질 않아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요즘 뭐 나이는 참 이렇게 많이 먹었지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학생들한테 특강을 다닙니다. 학생들의 특강을 하면서 이 대한민국이 왜 얼마나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그 정통성 있는 나라냐 하는 것을 그 역사적 사실 가지고 설명을 해주면요. 금시초문입니다. 아이들은 처음으로 듣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제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렇게 왜곡되고 이 부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작년부터 우리가 큰 홍역을 앓고 있는 것이 교과서 파동입니다. 그 이제 지난 노무현 정권 사실은 김대중 정권 때부터 교과서가 내용이 그 바뀌어 가지고 지금 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거의 부정하는 내용으로 교과서가 됐던 것을 2000년대 초부터 뜻 있는 많은 학자들 뭐 저도 거기에 그 이제 끼었습니다마는 이 교과서를 올바른 교과서를 만드는 운동을 해가지고 겨우 작년에 국정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국정교과서를 한 1년 반에 걸쳐서 굉장히 그 내용을 많이 고쳐서 만들었어요. 만들어져 가지고 금년부터 사용되게 돼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교과서를 인쇄했던 걸 전부 회수해 가지고 창고에 넣어놓고 아무도 보질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거민정 교과서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 지금 그 아이들이 지금 금년부터 배우고 있는 거민정 교과서는 우리가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운동을 벌이기 이전의 교과서보다도 더 개혁된 내용으로 지금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국민이 나라 일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아주 굉장히 이제 중요한 중차대한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손을 써야 되느냐는 걸 가지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애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 보면요, 우리 한민족이라는 민족이 제대로 일이 풀려서 햇볕 아래서 생활을 한 기간이 많지가 않았어요. 항상 외세한테 휘둘림을 당하고 안에서 탐관 오리들이나 이런 그 이제 이 부정 협잡배들한테 나라 일이 그 참 이렇게 휘둘림을 당해가지고 나라가 아주 나라가 아닌 적이 나라였던 적보다 훨씬 많죠. 그래서 우리가 국난을 당할 때 나라가 나라의 힘으로 국난에서 나라를 지키는 일이 그렇게 많지 못했어요. 항상 국민의 힘으로 나라를 지켜서 나라가 망하지 않고 살아났죠. 여러분이 아시는 1592년에 발생한 임진왜란, 정유회란 때도 그
임금으로부터 신하까지 전부가 그야말로 그 병들고 골아가지고 그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었죠. 오로지 두 사람의 인물이 뛰어나게 있었어요. 한 분은 바다에서 싸운 충무공 이순신이고, 한 분은 조정에서 정말 사력을 다해서 싸운 서해 유성룡이죠. 그 유성룡 선생이 이제 임진왜란이 끝날 무렵이 되니까, 여러분 그 임진왜란 마지막 회에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총에 맞아 죽죠. 그 뒤에 많은 사가들과 소설가들이 지금도 그 머리를 짜내는 소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충무공의 죽음이 자살이냐 타살이냐. 많은 학자들이 충무공이 자살을 택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전쟁이 끝나면은 거의 틀림없이 조정에서 충무공을 핍박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명나라에서 왔던 진린 해군 수사 제독이 그 임진왜란 정유회란이 끝나기 전에 명예 그 신종이죠. 이 황제한테 건의서를 올립니다. 이 조선에 이순신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그때 명나라는 일본의 왜구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바다에서 오는 왜구 때문에. 청컨대 황제께서 이순신을 명예 조정으로 부르셔서 해군의 책임을 맡기시면은 그 왜구의 침해를 우리 명나라가 피할 수 있습니다 하는 간곡한 그 상소를 올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것이 뭘 해가지고 전쟁이 끝나면은 거의 틀림없이 이순신은 그 핍박을 받았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제 서해 유성룡도 정유회란이 끝날 무렵 돼가지고 또 여러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을 당하죠. 그러니까 유성룡 씨가 그 사표를 내고 그 안동 향리로 내려갑니다. 그 선조가 형식적이겠지만 몇 번 말리고 부르고 그랬어요. 근데 유성룡이가 절대 조정에는 안 나오고 거기서 2년 동안에 걸쳐서 책을 쓰죠. 징비록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 징비록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징비록을 보면 곳곳에 그 유성룡 선생의 통탄이 나오죠. 지금 우리가 오늘을 견뎌낸 것은 인간의 힘으로 견뎌낸 것이 아니다. 하늘의 도움이다. 하늘이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가 없었다. 해서 임진왜란이 그말 하늘의 도움으로 겪어냈다, 이런 이제 기술을 거기다 한 걸 보았는데요. 그 뒤에도 사실 우리나라가 어떤 국난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 민간 백성들의 힘으로 나라가 참 결단이 나지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 2000년대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지금 격봉을 보면은 사실 지금도 의병의 세상입니다. 이 노무현 정권 말기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에 2007년이죠. 2007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게 이명박 대통령의 힘으로 당선된 게 아니에요. 그 나라를 걱정하는 보수 애국 시민들이 정말 분발해가지고 530만 표의 엄청난 표차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돼가지고 그분들의 이 수고를 고마워하지 않고 진지를 구축하는 데 실패해가지고 결국 오늘날에 지금 이 혼란을 가져오게 됐죠. 그 똑같은 실수를 또 박근혜 대통령도 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보수 성향의 애국 시민들의 나라를 지키겠다는 어떤 결연한 의지, 이 뜻밖에는 기댈 데가 없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분발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이 난국을 또 이겨내는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그것이죠. 제가 오늘 시간 때문에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우리가 그야말로 70년 동안 학수고대하던 통일이라는 것이 가시권에 지금 들어와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보느냐 하면은 북한이 이미 결단이 나 있어서 얼마 더 오래 버티질 못합니다. 북한이 무너지면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열려지는 국면은 통일이죠. 그것이 양독 통일입니다. 많은 분들 가운데서 독일의 통일 문제를 가지고 흡수 통일이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흡수 통일이라는 것은 흡수하는 쪽이 흡수해서 하는 통일 아니에요. 서독이 동독을 흡수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요즘에 와서는 이 문재인 정부도 그런 얘기 자꾸 합니다만은 우리는 흡수 통일을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전혀 가당치 않은 얘기입니다. 왜 가당치 않은 얘기냐면은 독일의 통일은 서독이 주도한 통일이 아닙니다. 동독이 스스로 무너져가지고 서독의 일부로 들어온 통일이에요.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면 피흡수 통일입니다. 흡수하는 쪽이 주도한 게 아니라 흡수당하는 쪽이 주도해가지고 된 통일이니까 흡수 통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사실은 그 독일 통일과 같은 조건이 지금 성숙되고 있어요. 북한이 더 이상 저렇게 무리한 짓을 하면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통일이 되는 것이죠. 그 통일이 될 때 우리가 이제 이 통일 상황에 이제 여러 가지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그 통일상 국면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 주변을 수습해서 통일 국면을 좀 잘 맞이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분발해서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제 말씀의 마지막 대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만은 이미 시간을 제가 좀 많이 썼군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북한의 핵 문제가 있죠. 그 핵 문제로 인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평창 올림픽을 하는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미국이 지금 그 한반도 주변으로 군사력을 지금 자꾸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3척이 동해에서 기동훈련을 했죠. 지금 이제 그 3척이 다시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추진 원자력 잠수함들이 지금 한반도 주변에 집결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미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그 걱정을 본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하신다고 듣고 있습니다만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곧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위기감들을 느끼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가까운 시일 안에 북한에 대해서 군사행동을 취한다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그걸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작년까지는 북한의 핵 문제가 미국의 안전을 직접 위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작년까지는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있는지 없는지는 정체를 확실히 확인되지 않았지만은 핵무기를 10발인지 무슨 20발인지 가지고 있는 정도고, 그 다음에 그 미사일을 스카든에 노동인에 해가지고 뭐 한 1500마일 그 기껏해야 이런 걸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그 핵무기를 가지고 미국 본토에 대해서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북한이 머리가 돌아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미국을 겁을 줘가지고 뭔가 자기네들이 살 길을 찾는다고 엄청나게 아무튼 이 말하자면 선전선동을 했죠. 북한이 핵무기를 뭐 아주 굉장히 많이 지금 다종화, 다량 생산을 하고 있고 소형화하고 있고, 게다가 작년 1월 6일에는
네 번째인가 지하 핵실험을 하면서 이건 수소폭탄이다 이러고 나왔죠. 이제 수소폭탄이냐 아니냐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은 수소폭탄이라면은 사실은 더 심각하죠.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북한이 작년부터 그 재작년 일이고 작년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는 ICBM을 가지고 장난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 9월 6일에 그 9월 6일에 5번째 핵 폭발을 했고 그 다음에 11월 28일 날 ICBM 화성 14형인가 한 것을 쏘면서 이건 사정거리가 13,000km 이상이니까 이거 가지고 미국 본토 어느 곳에나 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다량 생산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죠. 근데 그동안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학자나 이런 이 정세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북한의 말에는 과장이 있고 실제로 북한이 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은 아직 완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쪽으로 많이 공론이 있었는데 작년 중반부터는 이게 그게 아니다. 이게 북한이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실제로 가졌거나 갖는다는 게 와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폼페이오 CIA 국장이 그 대통령한테 보고하기를 앞으로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그 핵탄두를 장착한 ICBM을 저지할 수 있는 시간 여유는 석 달밖에 없다. 그게 금년 2월이죠. 라고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몇 달 동안 여러 가지로 설왕설래가 있었지만은 이 트럼프 행정부의 그 판단으로서는 북한을 달래거나 무슨 그 사탕 발림을 해가지고 핵무기를 미사일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무망하다 하는 결론에 도달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그런 결론에 도달한 상태에서 미국이라는 세계 제1의 그 군사 대국이 말이죠. 북한이라고 하는 그 참 벼룩만한 나라에서 핵무기 더군다나 수소탄을 가지고 본토를 공격하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현실화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거는 자명하잖아요. 그거는 군사공격을 해서 그 능력을 제거해야죠. 또 국제법상으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아시는지 몰라도 UN 헌장이 국제적인 소위 그 평화를 교란하는 이런 그 군사 긴장이 일어나면은 41조에 의해서 우선 평화적으로 해결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평화적으로 해결 안 되면 42조에 의해서 그건 이제 유엔의 집단 행동으로 이거를 그 군사적으로 대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1조에 보면은 자위권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유엔 헌장의 어느 조항도 유엔 회원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무장 공격을 받을 때 아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할지 결정하기까지의 그 중간의 시간에는 해당국이 독자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는 조항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무력 분기가 생겼을 때 물론 북한이 미국을 직접 공격하면은 당연히 자위권을 발동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했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백악관을 공격해서 불바다로 만들겠다 하는 위협을 하는 상황에서는 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전쟁적 군사행동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외교적 이런 그 국제적 그 이제 고려 때문에 여러 가지 심사숙고할 측면이 있지만은 그런데 여기에 그동안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한미 동맹이 있고 그 미국이 가령 북한을 공격해 가지고 설건드리면 북한이 그 보복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맹방을 그 군사적으로 공격해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냈을 것이다. 뭐 어떤 사람은 30만이 사상자가 난다, 무슨 300만이 사상자가 난다. 이래 가지고
미국의 발목을 잡았었죠. 그런데 지금 그 발목을 잡던 그 부분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은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미국의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배려는 세컨더리, 그 부차적인 문제가 됐고,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전쟁과 앞으로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때 취할 군사행동 간에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공격을 하면은 금방 어떤 연상을 하면 또 지상에서 전투가 발생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포를 쏘고 막 그래서 다치고 뭐 전선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을 연상을 합니다. 사실은 그전엔 그랬죠. 그 이제 여러분이 들으신 적이 있지만 작전계획 5027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작전계획 5027이라는 것은 1970년대에 한미연합작전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북한의 군사 공격을 격퇴하기 위한 군사계획이죠. 그 작계 5027은 어떻게 되냐면은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면은 이 한미 양국군은 무슨 피바라인이라고 그래가지고 한강 이북까지 후퇴를 합니다. 왜 후퇴를 하느냐 하면은 북한의 지금 장비들, 대포들이 전부 땅속에 있어요. 땅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상 화력 가지고는 공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은 미국이 우선 이 전쟁 상황에서 해야 될 것은 적국의 화력을 제압해 가지고 화력을 완전히 이 제거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 제거하려면은 그 목표가 되는 그 장비들이 공격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잖아요. 지상에 노출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지상에 노출되려면은 우리가 전선을 늦춰가지고 그 북한군의 장비들이 지상으로 나와야 돼요. 그 피바라인까지 끌어내가지고 거기서 아주 선멸전을 해서 북한의 화력을 이제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역습을 해서 가는데 대략 그 피바라인까지 와서 그 작업하는 기간을 90일로 보고 90일 안에 원래 작계 5027은 미국 본토에서 35만 명의 3개 군단 병력이 가고 그 다음에 5개 항공모함이 가고 1600척의 대의 항공기가 가고 160척의 함정이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옛날의 전쟁 방식이죠. 지금 전쟁 방식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미국이 이번에 군사 공격을 가한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바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많은 그 워게임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이제 3개 항공모함을 포함해서 원자력 잠수함,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괌 여기에 있는 이 지상기지에 있는 항공기 유도탄을 포함해서 수백 기의 가 일시에 발진해서 15분 내지 45분 안에 북한 전역을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소위 북한의 물론 이제 핵무기와 핵 관련 이제 시설들도 포함되지만은 모든 군사 시설, 그 다음에 지휘 통제 시설, 그 다음에 군수병참 시설을 일순에 아주 그냥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 45분에 군사 공격이 끝나고 나면은 북한군에게 남는 군사력은 대대나 중대급 이하의 병력이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은 낮게 되니까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의미 있는 공격을 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이제 앞으로 있게 될 전쟁의 양상이지 지상에서 무슨 밀고 당기고 해가지고 이런 전쟁은 없는 거예요. 다만 그러면 그런 전쟁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생명이나 재산의 피해가 없든지 최소화되겠죠. 바꿔 말하면은 미국이 지금 이제 북한의 핵 위협이 미국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안전 위협이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제껴놓고 미국이 직접 북한을 상대하는데, 다만 그래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뭘 고려해야 되느냐,
미국이 전 세계에 안보 동맹을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 동맹국들한테 미국이 어떤 상황에서도 동맹에 대한 신의와 동맹에 대한 안전은 고려한다는 것을 각인을 시켜야 미국이 그 국제적 안보 체제에서의 맹주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도 대한민국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군사 공격이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동안 이 매티스 장관이 뭐 기회했을 때마다 밀리터리 옵션 여러 가지 중에서 지금 고르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다만 그 과정에서 북한 쪽에 상당한 인명 피해가 나겠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대비가 있다고 들었어요. 만약에 미국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일시에 군사 공격을 가하는데 제가 들은 얘기는 좀 자세한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2발의 더모뉴클리어 bomb, 그러니까 이 수소탄급의 폭탄을 쓴다고 합니다. 그 왜 쓰느냐? 이 전쟁 상황에서 electromagnetic pulse, 그 EMP 현상을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도 생각해요. EMP 현상을 발생시키면은 통신이 완전히 일정 시간 마비가 되니까 그 EMP 현상을 발생시키려면은 수소탄을 터뜨려야 된답니다. 그래서 EMP 효과를 발생시키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실은 북한의 통신은 전부 유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옛날 외정시대에 우리 마을마다 이 선으로 연결된 라우드 스피커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걸 통해가지고 모든 공지사항이 전달되는 그것이 북한의 현재도 이제 주민들에 대한 이 통신 시스템인데 그 EMP 효과를 발생시키고 나서 미군의 특수 부대가 들어가서 유선 통신 시스템을 장악해가지고 이 북한 사람들의 피난을 이제 지시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한 사람들은 그러한 이제 지시에 상당히 잘 움직이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폭격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래서 이제 이런 일이 지금 진행 중이고, 그런데 이제 이런 준비가 근처에 와서 하나의 장벽에 와서 부닥친 게 평창 올림픽이 지금 2월부터 1월 하순부터 2월 달에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아무리 통신장이지만은 평창 올림픽을 망쳤다 하는 얘기는 듣기 싫으니까 평창 올림픽 기간은 피하는 거죠. 평창 올림픽 기간을 피하지만은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 제가 보기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군사력을 지금 집결하고 있죠. 그 군사력 집결의 명분은 그것이죠. 평창 올림픽의 안전을 경비하고 보장한다는 그 명분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평창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상당히 단시간 안에 그러한 그 행동이 이루어지고, 그 행동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희망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70평생 동안 애를 먹었던 남북관계의 고리가 풀릴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또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이 가만히 있을 것이냐 하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국이 그렇습니다. 중국도 북한 문제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년 사이에는 중국이 아주 북한에 아주 학질을 떼서 중국의 여론은 뭐 중국이 우리처럼 신문, 방송, 통신이 이렇게 개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개방적으로 떠들지는 않지만은 중국의 학자들의 대다수가 많은 기회에 학술 논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장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북한을 버려란 말이죠. 북한을 버리고 그 중에서 과격한 주장하는 학자들은 차제에 북한을 버리고 대한민국을 도와서 통일을 시켜라. 그리고 대한민국과 제휴를 해가지고 중국의 국가 이익을 발전을 시켜라.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언론인들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과연 중국의 그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게 할까 하는 것을 가지고 많은
참 그야말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우리 귀를 반짝하게 하는 그런 그 일이 있었죠. 틸러슨 장관이 지난 12월 중순경에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중국하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 북한에서 일단 상황이 발생해서 미군이 진주할 경우에도 미군은 임무를 끝내고 반드시 남한 지역으로 복귀한다. 그런 것을 중국한테 약속을 했다. 또 중국은 북한에서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난민이 생길 경우에는 그 난민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을 그 만주에다 만든다라고 약속을 했다. 이래서 이런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다 하는 얘기는 지금 미국과 중국이 거적으로 으르렁으르렁 하지만은 내면적으로는 한반도 상황에 관해서 많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전략적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령 미국이 명분을 세워가지고 북한에서 군사행동을 하면은 중국은 그 전까지는 찬성을 안 하고 반대하겠지만은 상황이 벌어지면은 이것을 일단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사후 그 처리하는데 중국의 발언권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굉장히 농후하게 지금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그래서 우리가 내면적으로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를 앓고 있지만은 더 큰 비거 픽처의 차원에서 한반도 정세가 해결의 방향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 자신은 많은 위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으로 제 말씀을 마무리할 겁니다. 미주에 계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뵈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LA 지역에 나라를 사랑하는 여러 교민 여러분과 만나서 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새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남북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 많고 이것을 우리가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되겠는데 미주 지역의 여러 애국 동포들의 많은 관심 그리고 또 이 걱정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많은 부탁을 오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